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의 정치적인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조선이 건국되고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그 통치 체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의정부 서사제도 배웠고요. 육조 직계제도 살펴봤고 지방 행정제도 뭐 팔도로 나누고 뭐 수령을 파견하고 유양소를 설치하고 이런 내용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누가 조선을 이끌었는가 그 정치 세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정치 세력 바로 사림입니다. 사림인데요. 사림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선생님도 한자를 잘 모르지만 이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바로 선비 사자에 숲을 림자를 쓰는데요. 선비들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선비들이 이제 무리를 형성해서 그들이 조선을 이끈 이제 새로운 세력이 됐는데 선비라고 하면 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유학을 공부하는, 유교를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성리학을 배운 사람들이 조선을 이끌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림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정치를 시작하게 됐고 어떤 식으로 나라를 운영하고자 했는지 그 과정을 이번 시간에 학습지 17쪽에서 살펴볼 건데요. 다들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사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림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조선이 건국되기 직전으로 가야 합니다. 조선이 건국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고려가 멸망하기 직전이었죠. 그때 이제 고려가 망해가는 걸 보면서 그 당시에 이제 신진 사대부들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신진 사대부들이 이 망해가는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두 세력으로 나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혁명을 주장했던 이제 급진파 또는 혁명파 신진 사대부와 아니다. 온건파 신진사대부로 나뉘는데요. 혁명파 사대부들이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주장했던 이제 정도전 같은 사람들이었다면 온건파 신진사대부는 이제 고려를 끝까지 유지하고 잘못된 부분만 부분적으로 고쳐 나가자라고 주장했던 정몽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몽주가 그 태조 이방원이 정몽주한테 어느 날 이제 시를 쓰잖아요. 무슨 시를 쓰냐면 하여가를 씁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처럼 얼거져 뭐 100년 한평생을 살자 막 이러면서 야, 그 고려가 망하면 어떻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 어떠냐 우리가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너도 이제 우리랑 같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이제 같이 힘을 모읍시다 라고 하니까 정몽주가 뭐라고 합니까? 답변을 또 시로 쓰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님을 향한 일편단심 고려의 신하로서 나는 끝까지 고려를 지키겠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시로. 자, 이렇게 온건파 사대부들은요.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끝까지 반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혁명파 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인 정도전은 조선을 건국하고 수도를 한양으로 정하고 경복궁을 세우고 종묘와 사직을 세우고 경복궁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을 짓는데 그 이름을 짓는 데까지 정도전의 손길이 구석구석 미쳐 있거든요. 하지만 이 정몽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방원에게 철퇴를 맞고 선주교에서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정몽주를 따르던 이 온건파 사대부들은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이제 지방으로 저기 깊은 산골로 시골로 내려가서 조용히 공부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반면에 이 조선 건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이제 세력이 쭉 유지가 돼서 훈구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 이 조선 건국에 참여한 사람들과 그의 제자들, 그 뒤를 이었던 사람들 전부를 훈구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세조 즉위에 협력한 공신들을 훈구라고 특히 이야기를 합니다. 세조, 어떤 사람이죠? 바로 자신의 조카인 단종을 유배 보내고 결국 단종은 강원도 영월에 작은 섬에 갇혀서 거기서 굉장히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사약을 먹고 죽습니다. 자, 자신의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권력이라든지 어떤 자신의 정당성, 내가 왕이 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자신을 지지해주고 뒤에서 이제 밀어주고 응원해줄 세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을 자신이 왕이 된 다음에 당연히 날 왕으로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하면서 좋은 자리에 하나씩 다 앉혀줬겠죠. 그 사람들이 바로 훈구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세조를 왕위로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이제 세조도 이 훈구 세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잘해줘야겠죠. 그러면서 이들이 점점 권력을 장악하고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큰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온건파 사대부,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 바로 사림이 되는 겁니다. 이제 지방에서 주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조용하게 유교 공부도 하고 이제 마을에서 애들 데려다가 공부도 시키고 제자도 기르고 이러면서 이제 유유자적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이 사림들이 지방에 살다가 중앙으로 경복궁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바로 누구의 부름에 의해서, 왕의 부름에 의해서 중앙 정계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성종은 왜 이 사림, 지방에서 조용하게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왜 불렀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자면 요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제 보고 저렇게 재밌는 얘기가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세조 이야기부터 할게요.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세조에게 이제 부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희왕후인데요. 정희왕후와의 사이에서 의경세자라는 첫째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경세자에게는 또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월산대군과 자을산군이 있었는데요. 자, 이 세조, 아까 불법적인 방법으로 왕위를 차지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 자, 이 세조를 왕으로 만드는데 또 큰 공을 세웠던 대표적인 이 훈구 세력이 누구냐? 바로 한명회라는 사람입니다. 이 한명회가 세조를 왕으로 만드는데 큰 공을 세웠고요. 그래서 이제 왕의 측근이 되었죠. 그리고 자신의 셋째 딸인가 둘째 딸을 이 둘째 아들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장인어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세조가 여러분 그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 보면 되게 재미있는데 관상 보셨습니까? 이정재 주연인데요. 이정재, 송강호가 나오는 그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서 이정재가 남긴 그 명대사 있잖아.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바로 이정재가 이 세조 역할을 맡은 사람인데요. 왕권을 회복하고 이제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신의 어린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면서 이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관상쟁이들한테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영화의 시작과 끝에 누가 나오냐면 한명회가 나옵니다. 이 한명회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한명회
회상으로 영화가 시작이 돼요. 그때 이제 뛰어난 관상가가 있었지 하면서 이제 관상이 시작이 되고, 마지막에는 그 관상가가 나한테 너는 목이 베어서 죽을 상이다 라고 이제 예언 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막 항상 이제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어쨌든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조를 왕으로 만들어줬으니까요. 그래서 세조가 왕이 되었을 때는 이제 엄청나게 큰 권력을 누리고 천수를 살지만 끌 때까지는 목이 잘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맞아들게 되냐면, 한명회가 결국에 죽은 다음에 무덤에서 꺼내져가지고 그 목을 또 자르거든요. 시신의 목을 자릅니다. 이런 처벌을 뭐라고 하냐면 부관참시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죽은 사람의 목을 자르는 거야. 2번 죽이는 거죠. 조선시대 가장 극형 중의 극형입니다. 어쨌든 이 한명회는요, 세조를 왕으로 만드는 데 큰 공을 세우고 큰 권력을 얻은 대표적인 이 훈구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조가 죽고 나서 이제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의경세자는 어릴 때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왕위가 이 둘째 아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바로 세조 다음에 예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예종도 갑작스럽게 일찍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줄 거냐, 이게 또 문제가 됐는데,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중에서 이제 남은 사람 중에서 이 의경세자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서 보통 누구에게 왕위가 넘어갈까요? 그렇죠. 보통은 이 첫째 아들 월산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게 일반적인데, 왕으로 선발된 사람이 누구냐, 픽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을산군입니다. 둘째. 왜 그랬냐면 한명회의 또 다른 사위였거든요. 장인어른이었거든요. 넷째 딸을 자을산군한테 시집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세조의 부인이자 자을산군의 할머니죠. 할머니인 이 정의왕후가 자을산군을 선택을 합니다. 왕실에 남아있던 가장 큰 어른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어린 자을산군이 왕위를 잇는데, 그가 바로 조선의 성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종, 어린 나이에 할머니의 선택을 받아서 왕위에 올랐고요.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주는데 큰 역할을 한 게 누구냐? 자신의 장인어른인 한명회, 대표적인 훈구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종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어릴 때는 솔직히 할머니가 수렴청정이라고 해서 할머니가 대신 정치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장인어른이 또 이제 한마디씩 잔소리를 또 했겠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정치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셨겠죠. 자,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성인이 된 다음에 성종도 본인이 왕인데 언제까지 할머니한테 또는 장인어른한테 휘둘릴 수 없단 말이에요. 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고 나를 좀 도와줄, 내가 하고 싶은 정치를 응원해주고 뒤에서 받쳐줄 만한 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훈구 세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방에 있던 이 사림들을 불러온 것입니다. 중앙으로 이제 와가지고 나 좀 도와줘라, 이제 관직을 내려준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김종직이라는 사림입니다. 이 김종직을 중심으로 김종직과 그의 친구들과 그의 제자들이 성종 때 이제 중앙 정계에 대거 진출을 하게 돼요. 특히 어디에 진출을 많이 하냐? 삼사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서 이 삼사의 역할 기억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삼사에 뭐가 포함이 되냐? 사간원, 왕한테 잔소리하고요. 사헌부,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요. 그리고 홍문관, 요 세 기구가 3사인데요. 주로 왕과 신하들의 정치를 비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잘했다, 잘못했다를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림들이 이 3사에 진출을 해가지고
훈구 세력한테 야, 너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뇌물 받았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잘못했어. 라고 꼬집는 역할을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사림이 성장하면서 훈구도 어느 정도 좀 견제가 되고 이제 좀 성종 때 왕권이 굉장히 안정돼서 결국 경국 대전까지 편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연산군 즉위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연산군 하면 여러분한테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연산군은 이제 성종의 아들이거든요. 성종에게 이제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이제 첫째 부인과 이제 둘째 부인과 이제 셋째 부인과 넷째 부인이 있었는데 이 둘째 부인이 바로 윤씨 부인입니다. 이 윤씨 부인 사이에서 연산군이 태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연산군이 성종이 죽고 나서 연산군이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상하죠? 누구는 다 종으로 끝나고 조로 끝나는데 왜 얘만 연산군입니까? 바로 왕위 자리에서 폐위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약간 말하자면 불명예스러운 퇴직을 한 거죠. 보통 왕의 자리에서 죽어서 내려오기 마련인데 연산군은 살아있을 때 왕의 자리에서 신하들한테 쫓겨났기 때문에 이 왕의 호칭을 받지 못하고 그냥 왕자 시절에 쓰던 이름만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연산군은 왜 왕위 자리에서 쫓겨났냐? 연산군 처음에는요, 굉장히 정치를 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잘 했어요. 근데 이제 연산군의 목표가 뭐였냐? 지금 너무 훈구 세력이나 사림 세력이나 너무 신하들의 세력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이제 왕권을 좀 강화하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는 훈구나 사림 세력을 좀 이렇게 좀 눌러놔야 되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훈구 세력은 갑작스럽게 이 성종 때부터 사림이 진출하면서 자신들을 비판하잖아요. 훈구를 막 비판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를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없앨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김종직이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쓰거든요. 그리고 이 글을 김종직의 그 제자인 김일손이 성종실록에 수록하려고 이제 작업을 하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조선 왕조 실록은요. 왕이 죽은 뒤부터 바로 작업에 들어가는데 어떤 작업을 하냐? 그 왕이 살아있을 때 쓰여진 모든 글을 싹 모읍니다. 뭐 개인이 쓴 일기부터 편지, 왕이 직접 쓴 글, 신하들이 쓴 글,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시간 순서대로 중요한 사건들을 추려서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이 내 스승님이 썼던 이 글을 성종실록에 넣어야겠다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훈구 세력이 야, 너 잘 걸렸다. 너 꼬투리 잡았다. 해가지고 바로 왕한테 그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성종실록에 남기려고 한다는데요. 라고 바로 이제 이릅니다. 저 근데 대체 조의제문이 뭐길래 왜 그게 문제가 되냐? 왜 꼬투리가 되냐? 조의제문은 이제 의제라는 황제를 이제 애도하는 글입니다. 김종직이 자기 꿈에서 그 중국의 초나라 그 삼국지 할 때 위초고 시대에 초나라 항우 들어보셨죠? 이 항우가 그 의제라는 황제를 죽이고 그 자리를 빼앗거든요. 자, 그런데 김종직의 꿈에 의제, 그 황제가 중국의 황제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되게 막 슬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김종직이 꿈에서 깨가지고 의제 너무 안타깝다. 항우한테 황제 자리도 빼앗기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구나 하고 그를 애도하는 글을 썼는데 이거 듣고 보니까 뭐랑 비슷해. 바로 세조가 자신의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그 황제 자리를 빼앗은 얘기를 약간 빗대서 비판을 한 글처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게 왜 문제냐? 보세요. 만약에 세조가 왕이 되지 않았다면
세조의 아들인 예종이나 세조의 손자인 성종은 왕이 될 수 없었겠죠. 자, 성종이 왕이 될 수 없었다면 연산군 역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의제문은 겉으로는 그 의제를 추모하는 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세조의 행동을 비판하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연산군 입장에서는 아빠의 할아버지의 자기 증조 할아버지를 비판한 거지. 폐륜인 거지. 부모님요. 우리가 또 못 참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야, 이 친구 어디 갔어? 김종직 잡아와라 했는데 김종직은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관에서 시체를 꺼내서 목을 잘랐어요. 부관 참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종직과 그의 제자들을 다 제거해버리죠. 그것이 바로 무오년에 일어난 살인들이 화를 입었다 해서 무오사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좀 한참 잠잠했어요. 이제 훈구들은 아우 잘됐다. 저 살인들 꼴 보기 싫었는데 아우 잘됐다 이러고 있었는데 연산군에게는 어머니, 이제 친어머니인 윤씨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윤씨는 시기와 질투가 심하고 이제 다른 성종의 다른 부인들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고 막 질투가 심하고 이래가지고 왕비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사약을 먹고 죽게 되는데요. 연산군은 이 소식을 듣고 억울하게 죽은 자신의 어머니를 다시 왕위에 지금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름이라도 그 왕비로 다시 복원하고 싶은 거야. 왕비로 다시 모시고 싶은 거야. 죽은 사람이라도 왕비가 되면 무덤의 규모 자체가 달라지고요. 제사도 떳떳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패비 윤씨를 복원하려는 시도를 했지. 근데 신하들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반대한 사람들과 패비 윤씨 복원을 반대한 사람들과 자신의 어머니를 패비시키고 사사한 사람들을 다 잡아내. 그때 우리 어머니한테 사약 준 사람 누구야? 다 나와. 이래가지고 다 제거합니다. 이때 살인뿐만 아니라 많은 훈구들도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이게 왕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막 죽이는 거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왕한테 누구 하나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왕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고요. 연산군 때 이제 누구 하나 옆에서 제대로 잡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왕이 완전히 폭군이 됩니다. 그래서 민가 있죠. 서울 경복궁 주변에 민가 백성들이 사는 마을을 싹 쓸고 거기를 이제 사냥터로 만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그 유생들이 공부하는 성균관 있죠. 거기를 이제 기생집으로 막 바꿔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가서 술 먹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하들이 안 되겠다. 연산군을 몰아내자 하고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왕으로 즉위한 게 누구냐? 바로 중종입니다.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중종을 즉위하게 한 사건을 우리가 중종 반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반정은요, 잘못된 걸 바로잡아서 올바른 길로 되돌린다라는 뜻입니다. 연산군이 잘못한 걸 바로잡고 중종이라는 제대로 된 왕을 세우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중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연산군이 쫓겨나면서 신하들한테 간택을 받아가지고 왕이 됐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근데 언제까지 그들한테 휘둘릴 순 없거든. 그래서 누구를 불러오냐? 새롭게 다시 사림을 불러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조광조죠. 그런데 이 조광조는 굉장히 개혁적인 인물이었어요. 다양한 개혁을 막 추진하는데요. 예를 들면 혈량과를 실시합니다. 혈량과가 무엇이냐? 그 관직에 등용을 할 때, 쉽게 말하면 공무원을 뽑을 때
이전까지 조선은 시험을 통해서, 과거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뽑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종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시험만 잘 보고 성적만 좋은 애들만 뽑으니까 애들 인성을 검증할 수가 없다. 완전 좀 그러니까 똑똑한데 공부는 잘하는데 인성이 안 좋은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자꾸 합격을 한다. 그래서 막 비리를 저지른다. 그래갖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검증된 인재를 찾자. 그 방법은 뭐냐? 추천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공무원을 등용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광조랑 친한 사람들, 조광조의 제자라든지 뭐 조광조의 친구라든지 조광조 친구의 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관직에 오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광조 굉장히 약간 유교맨이었어요. 뼛속까지. 그래서 왕한테도 맨날 잔소리해. 전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군이 되시려면 공부도 하루에 8시간씩 꼬박꼬박 해야 되고 백성들도 살피셔야 되고 신하들의 의견도 귀기로 들으셔야 되고 맨날 잔소리해. 근데 중종도 초반에는 이 조광조를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했어요. 스승으로 모실 정도로. 그런데 조광조를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늘어나고 조광조가 자꾸 자기한테 잔소리하고 왕권이 약화되는 것 같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위훈 삭제를 조광조가 주장하거든요. 위훈 삭제가 뭐냐? 위조된 공훈, 위조된 훈장이란 뜻입니다. 이 중종반정을 일으키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훈장을 주거든요. 이제 상을 준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상 받은 사람 중에 가짜인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줬던 상을 다시 뺏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훈 삭제를 주장하니까 여기에 반발해서 훈구가 공격을 하죠. 조광조를. 어떻게 공격해? 주초위왕 사건을 벌입니다. 주초위왕 사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몰라요. 근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뭇잎에 어느 날 조광조래. 중종이 이제 뜰을 산책하고 있는데 나뭇잎에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거야. 선생님 한자 잘 쓰죠. 굉장히 잘 씁니다. 위왕.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했는데 이 주자랑 이 초자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같이 쓰면 되는데요. 이게 성씨로 따지면 조자가 됩니다. 그래서 조씨가 왕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뭇잎에 이게 새겨져 있다는 것이 바로 누군가가 이제 하늘이 이거를 알려준 거야. 예언을 해줬다는 거지. 그랬고 조씨가 왕이 될 그런 거다 이러면서 이제 중종의 마음을 완전 돌려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조광조를 따르던 많은 사림들이 또다시 피해를 보게 되죠. 기묘년에 기묘사화. 이후에 좀 한동안 잠잠하다가 사림들이 다시 중앙정계에 진출했을 때는요, 이 중종의 아들인 인종과 그리고 인종의 동생인 명종 사이에 대립이 발생합니다. 인종의 외갓집도 윤씨 집안이고요. 명종의 외갓집도 윤씨 집안인데요. 이 윤씨들이 서로 자신의 아들들을 서로 자신의 외손자를 왕위에 오르게 하려고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인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윤이라고 부르고 명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소윤이라고 하는데 결국 명종이 승리하면서 이 대윤 세력은 다 제거를 당하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또다시 여기에 관련되어 있었던 그 사림들이 또 죽거나 유배를 가거나 이런 사건을 을사사화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중앙정계에서 쫓겨나게 된 사림들은요, 다시 어디로 가냐? 지방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에 학교를 지어요. 바로 서원, 사립교육기관. 그리고 향약을 보급하는데요. 향약은 뭐냐면 마을에서 정한 공동체 규칙이에요. 근데 요거는 나라에서 정한 법은 아니고요. 우리 마을에서 지키자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자치적으로 자치를 하기 위해서 정한 규칙입니다. 자치 규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 규칙이 있잖아요. 학교 규칙이 있고 반마다 우리 반은 뭐 지각하면 벌금을 내자, 뭐 우리 반은 지각하면 청소를 하자, 이렇게 반마다 규칙이 다르잖아요. 향약은 그렇게 반별로, 여기서는 마을별로 이제 공동체에 지켜야 될 규칙 같은 거를 만드는 걸 향약이라고 하는데, 사림들이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공부를 좀 했으니까 학교 세워가지고 애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런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마을을 잘 살게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굉장히 지지도 받고 인기도 많이 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꾸준히 자신의 세력을 지방을 근거로 꾸준히 늘려가다가 드디어 언제 다시 정권을 잡냐? 선조 때 등장하게 됩니다.